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파월풋이 또 다시 하루 만에 끝이 나는 그러게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미국 증시에서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 최근 모습을 보게 된다면요. 시장 자체가 미국과 좀 디커플링 되면서 시장이 좀 하단이 좀 버텨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게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봤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ETF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네, 그리고 이템의 인버스, 곧버스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은요 오히려 레버리지에 좀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의 방향성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궁금합니다. 그제였습니다. 네. 그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준비 때문에 기사를 아무래도 하루 종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국장은 못 믿어. 제목이 좀 그랬어요. 기사 제목이. 그러면서 이제 곧버스나 인버스 한다 지금 고양커 말씀하셔서 바로 딱 그 부분을 지적하는 기사였는데 글쎄요, 참 사실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이렇게 해외로 많이 나가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올해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좀 꺾이면서 서학개미들의 이제 수익률도 많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국장은 좀 올라가고 특히 이제 그동안 정말 밑에 계속 내려가기만 하던 또 삼성전자가 어제 6만 원대를 또 넘기도 했고 이런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거를 체감을 하고 그걸 또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또 당연히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장에 대한 믿음을 회복을 하려면 단순히 뭐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주주들이 오르는 게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결국은 제도가 나는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손해보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좀 평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 봤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내가 손해보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제도권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한 주 정말 굵직굵직한 이슈들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장인데요. 마켓나우 1부와 함께 개장 상황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모닝 체크 첫 번째는 이 한화그룹주, 그다음에 조선주가 조선 방산주 얘기로 시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반도체 주들이 이제 최근 뭐 본격적으로 시장을 좀 주도하기 시작한 게 불과 한 일주일, 뭐 길어야 한 2주일 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우리나라 시장을 좀 끌고 오고 있는 뭐 주도주라고 봐도 되죠. 시가총액의 비중이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해도 시총 상위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많이 커졌습니다. 근데 어제 한화그룹 주가부터 먼저 보시죠. 한화 시스템이 어제 8% 넘게, 한화 엔진도 거의 8% 가까이, 오션도 어제 6% 넘게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이 공시 자체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조 6천억 공시 자체가 장마감 후에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 정규장에서도 그래도 한 5%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한화 오션 앞서 말씀드렸고 삼성중공업이 어제 4% 넘게,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도 역시 3, 4%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뭐 하나만 놓고 본다 그러면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워낙 증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거의 상한가까지 내려오게 했고 이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 정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낙폭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에서 볼 때 이게 이제 고점 상태에서 이게 지금 주가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며칠 전에 나왔던 이 삼성 SDI 유상증자하고는 또 좀 결이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굉장히 좀 향후에 어떤 뭐 이 그룹 차원의 어떤 성장을 위한 동력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보는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또 반대로는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 방산 관련주들, 조선주들이 굉장히 잘 나간다는 쪽만 보고 있었는데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이 회사들의 부채적인 부채 수준. 그러니까 어떤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과연 이렇구나라는 거를 또 새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방산주든 조선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이 속살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뜯어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건 어제 오늘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조선과 방산주를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이제 이용훈 IM증권 이사도 투자 전략을 얘기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선주와 방산주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 접근이 이제 조금 갈라지는 변화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런 해석도 어제 상황을 보면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체크사항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오주인데요.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했고요. 여기에는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 어제 16% 가장 많이 떨어지는 눈에 띄는 떨어진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 최근에 코오롱 티슈진과 함께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도 어제 14% 가까이 떨어졌고, 이렇게 HBL 제약도 좀 많이 떨어졌고요. 알테오젠은 어제 10.9% 떨어졌는데 사실 재료 소멸 이 부분이라고 봐야죠. 외국인이 160억 원어치나 순매도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렉나자 병행요법 효과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외국인이 100억 넘게 순매도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사들 보신 분들 중에서 아마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겠습니다만 이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이게 오늘 품목 허가가 오늘 발표가 되는 게 아니고 어제 발표가 된 모양인데 새벽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HLB 진영근 회장이 직접 발표를 했죠. 또 불발됐다라는 거. 이미 어제도 7% 넘게 하락을 했고요. 이제 이게 오늘 새벽에 팩트가 나왔기 때문에 또 오늘 주가가 또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다 팔고 있다. 또 기관이 다 팔고 있다. 그러니까 수급이 좀 깨졌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바이오주들의 주가 이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여지도 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수급이 또 좀 풀리는 때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뭐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이나 다 사실은 성과가 좋았던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재료 소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이 회사들의 실체 즉 펀더멘탈은 변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바이오 주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크사항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그냥 계속 올라서요. 어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6만 원 넘었으니까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어제 3% 가까이 또 급등을 하면서 6만 200원, 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월 초에 5만 원 살짝 그때 있었죠. 그때 4만 원대로도 들어가자마자 말 나왔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한 2달 채 안 된 사이에 20% 가까이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랐고요. 역시 삼성전자 주가 회복의 동의는 역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3거래일째 계속 4일째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1조 8,500억 거의 2조 가까이 삼성전자라는 이 한 종목을 좀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일 이후 7거래일 연속 좀 올랐고 12.3%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도 오늘 또 금요일이라는 점도 좀 있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오늘 이제 추가 상승 여부 그리고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계속 살 것이냐 이 여부 이런 부분들 오늘 좀 삼성전자 주가, 삼성전자 내용들 보시면서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로감도 좀 느낄 법한 상황이 좀 됐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체크 사항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나쁘지 않은 경제 지표 속에서 일단 약보합권에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현재 부재한 만큼 크게 시장에서도 움직임들은 포착되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간밤 선대지수가 일제히 약세 마무리한 가운데 오늘 나왔었던 고용 지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2만 3천 건이 나왔는데 일단 시장의 전망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고 어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해당 FOMC 회의에서 해고와 고용이 모두 낮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고용과 관련해서는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었죠. 크게 수치가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나는 범주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잘 소화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2월 기준 주택 판매도 전월 대비 4.2%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위축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되면서 미국 안에서도 최근 주택 판매와 관련된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왔었는데 1월 달에는 급감을 했던 반면에 이번 달에는 지난 2월에는 추가적인 전월 대비 상승을 보였다는 수치를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빅테크 관련주들은 서로 엇갈린 채 이날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GTC 컨퍼런스도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간밤 엔비디아는 0.8%대 소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지금까지 GTC 컨퍼런스 기간 동안 워낙 다양한 재료들이 시장에 쏟아지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주간 단위로 늘 상승 흐름을 이어주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워낙 급락했던 부근에서부터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동력에는 크게 이 상승폭을 보여주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메타 같은 경우도 소폭의 상승을 보이긴 했는데 이제 유럽 쪽에서 이 메타 AI 에이전트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죠. 다만 미국 쪽에서만큼 AI 에이전트 소식이 강력하게는 적용되지 못한 모습이고요. 급등 흐름을 보여주진 못한 채 약보합권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간밤 소폭의 상승을 보인 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추가 상승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미국의 상무장관이 TV쇼에 출연해서 테슬라 주식을 사라라고 직접적으로 발언한 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테슬라 밀어주기에 동참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는 이 테슬라를 놓고 굉장히 투심이 극적으로 나뉘고 있는 양극화 상황이 짙어지고 있죠. 일부 매장을 테러하는 등 여러 가지 행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부 차원에서는 테슬라 밀어주기를 연일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간밤 추가적으로 금리 동결에 나섰습니다. 이날 의견이 단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글로벌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름부터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외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다음 장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크론이 시간 외에서 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깜짝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매출단은 80억 달러가 나왔고요. EPS도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데이터 센터 매출이 3배나 급증했고 HBM 매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 AI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마이크론 자체는 이 반도체 풍연계로 불리는 만큼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해당 소식을 긍정적으로 소화를 해줄지 같이 기대하시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에 더 큰 영향을 지금까지 미쳐왔다라고 하니까 어제 6만전자 삼성전자는 돌파를 해줬는데 SK하이닉스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같이 기다려보시고요. 반대로 양자컴퓨터 관련주들은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젠슨항 CEO의 발언 때문이었는데 퀀텀데이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아마 양자컴퓨터 관련주들의 주가 반등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젠슨항 CEO가 오늘 해당 연설에서 이 양자 기업들과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상장이 돼 있는지도 본인은 몰랐다라는 코멘트를 남겼는데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 멘트였던 만큼 일단 관련주들은 이날장에서 일제히 하락을 했었고요. D-Wave 컴퓨팅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앞으로는 양자컴퓨터 센터를 설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을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충분히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 단기적으로 급락세가 나온 만큼 국내에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에 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 주요 이슈들도 더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GTC 간밤에는 퀀텀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블루거스 디지털 에셋 서밋이라고 암호화폐 관련된 서밋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화상회의로 참여를 해가지고 이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본인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는데 가상화폐 자체가 미국 경제 성장을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밀었고요. 다만 시장이 모두 알고 있었던 이슈들 위주로 반복하는 정도의 코멘트로 끝나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간밤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 주 주요 일정도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넥스트레이드 종목이 확대가 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포함된 채 거래가 진행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PCE 발표가 되겠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이 물가, 인플레 지표이기 때문에 다음 주 PCE 발표 이후에 시장에 나오는 변동성도 유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쯤 돼서 AI 관련주들이 국내에서 변동성 나올지도 지켜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어
투어인 서울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되는데 CEO가 직접 한국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파트너십과 관련된 소식이라던가 기술과 관련된 추가적인 발표안들이 나오게 됐을 때 국내에서 관련주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프리마켓에서 종목들은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변동성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GKL이나 강홀랜드와 같은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쯤 해서 또 전해졌던 소식이었죠. 한국이 중국의 화답이라도 하듯 이 비자 제한을 풀겠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오면서 중국의 방문객들이 한국을 더 많이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지노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콘텐츠 관련주들이나 여행 관련주들, 또 화장품, 의류 쪽까지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서 보여주고 있는 변동성의 장중에도 잘 반영될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코스닥 관련 종목들도 바로 보겠습니다. 지온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 기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긴 했고 또 마이크론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어제 반도체 대장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던 만큼 오늘 마이크론 실적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급등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일단 국내 증시의 개장 상황 저희와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근호의 빅샷입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는 계속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체결 강도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먼저 예시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분위기가 이번 주 들어서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오테크닉스 역시나 그를 대표하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이사님은 이 종목 어떠한 이슈를 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최근에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네.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좀 약간 좀 전서부터 좀 특별한 의미의 그 매매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요? 그 부분을 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요걸 잠깐 볼까요? 네. 이제 그 이오테크닉스 이제 공시로 나온 상황인데 베일리 기푸드라는 펀드 쪽에서 이제 그 이오테크닉스의 그 지분을 늘린 게 나오는데요. 그러네요. 네. 이제 이 베일리 기푸드는 원래 고영에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한 4년인가 5년 정도 투자한 기업으로 유명한데 고영은 팔았습니다. 네. 고영은 팔고 지금 그 이오테크닉스 지분 늘리고 있는데 위에 한번 읽어보면 테슬라 초기 발굴한 베일리 기포드 최근에 주목하는 기업은 사실 이호 기업도 있긴 한데 베일리 기포드는 1900년대 1907년인가 생긴 기업이에요. 원래는 이제 영국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는 스코틀랜드 쪽인데
우리가 보통 농구하는 사람들한테 누구처럼 되고 싶어 그러면은 뭐 마이클 조던처럼 되고 네. 싶어, 뭐 축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누구처럼 네. 되고 싶어, 호날두처럼 되고 싶어 얘기하잖아요. 모든 자산 운용사의 최종 목표가 이 베일리 기포드거든요. 아, 그래요? 네. 테슬라를 7달러에 사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근데 좀 팔았습니다. 좀 팔았는데 네. 지금 데일리 기포드가 작년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M7은 이제 수익 내기 힘들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 말서부터. 네. 그리고 최근에 사고 있는 종목은 얘기해도 되나? 뭐 미국 기업이니까 애플 로빈이라고 네. 많이 샀는데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어. 진짜 찍으면 찍는 대로 다 올라가요. 어. 성장주 초기 네. 투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잠깐 좀 봐볼까요? 네. 이오 테크닉스 산 거 이유가 좀 있거든요. 이게 22년도예요. 네. 근데 훨씬 전에 산 거지만 22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게 테슬라를 가장 많이 갖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그 밑에 아마존. 네. 아마존은 20년 동안 갖고 있어요, 지금. 와. 그다음에 맨 밑에는 이제 보면은 넷플릭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엔비디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을 거예요. 네. 페이스북 이제 지금 메타죠.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이 베일리 기포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다 이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 기업들 살 때 주식 살 때 베일리 기포드만 참고를 해도 진짜 물론 장투니까 네. 근데 굉장히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포트폴리오를 자랑하는 자산운용사에서 이오 테크닉스 지분을 늘리고 있다라는 점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오 테크닉스의 기술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분을 좀 추가적으로 더 매수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오 테크닉스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네. 일단 이제 고점은 아직 좀 넘지 못한 상황인데 그러네요. 이제 뭐 네. 단기적인 차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약간 만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요 음봉 쪽에서 일단 뭐 화살표가 나온 거 보니까 신호가 나왔겠죠. 음봉 네. 쪽에서 화살표 나왔고 그 다음에 약간 흔들리는 구간, 굉장히 좀 전형적인 우리가 보통 나중에 보면 요렇게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차트의 느낌이 단기간에 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약간 예상이 되는 그런 뭐 체결 강도와 차트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저 음봉 그린 날에 과연 체결 강도가 어떻게 좀 나와줬고 어떻게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3일이고요. 네. 네. 음봉 그려준 날 이제 체결 강도 126,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 체결 처음 강도요? 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약간 뭐 크게는 안 흔들렸고 네. 약간은 좀 흔들리는 구간에서 5일선 받쳐주면서 역시 체결 강도가 뭐 홀딩을 해라라고 확실하게 좀 의견을 제시를 좀 해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오 테크닉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분위기가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베일리 기포드도 지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된 만큼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신호가 나온 뒤에는 거의 한 9%가량의 지금 상승력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A의 뭐 이렇게 기업 내용은 딱히 뭐 보고 싶은 기업은 아니고요. 이제 뭐 열차, 전동차와 네. 관련돼서 이제 현대 로템과 어느 정도 협력을 하는 기업인데 제가 이 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악재가 나왔는데 주가는 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체결 강도 상에서 이게 왜 오르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체결 강도 좋으면서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호 A를 한번 초이스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들고 온 이슈는 악재를 들고 오셨을까요? 뭐 어떤 악재일 악재가- 수도 있죠.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네, 그럼 이슈 먼저 좀 공개해 네. 주세요. 일단 분할을 할 때 우리가 네. 이제 인적 분할이고 물적 분할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인적 분할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네. 새로 생기는 어떤 그 법인을 우리 기존 주주들이 이제 비율대로 주식을 나눠서 갖기 때문에 근데 물적 분할은 아니거든요. 근데 열차 구조물 사업이 사실 대우 AL이 예전에 이제 그 남북 테마주로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 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사실 뚜렷한 모멘텀도 없고 시장에서 좀 약간 소외가 됐었었는데 최근에 열차 구조물 사업을 분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왜 일단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저희가 모르는. 근데 네. 주가는 좀 약간 나름대로 좀 약간 러프하지만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네, 알루미늄 가공업이랑 열차와 관련된 사업 두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열차 구조물 부분을 좀 분할하는 이슈가 떴고 이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오르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주가 얼만큼 오른 상황일까요? 네, 뭐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매수 신호는 딱 적당한 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면서도 시장에서 전혀 신경을 네. 안 쓰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약간 뭐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뭐 현대 로템이 수주를 많이 하면은 대우 에일도 사실 좋아지긴 하거든요. 같이
같은 밸류 체인에 있어요. 협력사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체결 강도가 좀 의미 있는 신호를 좀 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 외국인의 단기 매수세가 지금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네, 계속해서 좀 답답했고. 아까 차트에서 네. 별 변화 없었었는데 네. 당일 체결강도 162,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강도 좀 들락날락 좀 하긴 네. 합니다만은 최근 좀 한 번 들어가고 안 풀리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거래량도 상당히 좋고 해서 뭐 다른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 체결 강도도 지금 근데 궁금한 게 이사님 한 달 체결 강도가 17일까지는 100을 웃돌다가 네, 네. 지금 좀 풀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5일은 또 견조해요. 오히려 더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럴 때는 5일 체결 강도를 믿고 조금 더 가야 되는 걸까요? 정확하게 말씀해 네. 주셨고요. 사실 지금 100이 풀렸는데 네. 그냥 좀 말장난 같긴 합니다만 100이나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는 99점입니다.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엄마 나 99점 맞았어. 100점이 좋죠. 100점이 좋죠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100이 완전히 이탈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주가가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당일과 5일, 일주일은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어떤 이슈가 후발로 나올지 좀 저도 궁금한 네.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BGF 리테일이요.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CU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CU 편의점이죠. 네, 편의점 관련 기업인데 편의점 요즘에도 잘 나가나요? 편의점이 네. 사실 이제 작년서부터 리포트 많이 나올 때 이제 백화점보다 편의점이 지금 실적 성장이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네. 편의점 관련돼서 종목을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되다 보니까 그쵸. 이제 BGF 리테일에 상당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좀 약간 진부하죠. 그러니까 뭐 약간 점진적으로 매출이나 네. 영업이 좋아지긴 해도 뭔가 이제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보면 뭘 개발했다 네. 아니면 뭐 혁신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없는 기업이니까 아. 대신 반대로 얘기하면 뭐 큰 리스크도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슈를 공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네. 있는데요. 저는 그 CU를 거의 안 가기 때문에 이게 요즘에 굉장히 난리라고 해요. 외국인들이 핫하네요. 네. 들어오면 일단 뭐 타서 뭐 또 이렇게 얼음컵에다가 이제 흔들하고 넣어서 먹는 것 같은데, 쉐이크 같은 네, 건가요? 약간 네. 커피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올 정도로 CU 편의점에서 많이 지금 들어오면 바로 PB 상품인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네. 제가 모르겠고 네. 요거는 일단은 뭔지 혹시 아시죠? 네, 파산핑. 네. 네. 이게 등골 브레이커라고 네. 불리는 어떤 장난감으로 이게 많이 네. 유명한 건데 라면도 굉장히 비싸요. 2,300원인가? 그런데 과거에 이제 그 포켓몬 빵이 나왔을 때 거기 이제 CL이 들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살라고 그 꼬마들이 먹지도 않는 빵을 먹지도 않으면서 빵을 계속 사거든요. 여기도 CL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티니핑 라면이 네. 지금 들어오면은 뭐 다품절이라고 하는데 아이고야. 어디서 만드는지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어디서 만들어요, 이거? 하림에서 만들더라고요. 하림이요? 근데 하림에서 라면 네. 나오잖아요. 미식 네. 라면이라고 아. 이정재 씨가 선전했던. 그래요? 네, 그 하림에서 이제 만들고 이제 이게 편의점에서 두 개가 지금 CU의 실적이 견인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CU나 이런 편의점 관련 기업들은 또 날이 풀리면 성수기가 도래한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도 있잖아요. 요즘에 또 날 좋아지니까 네. 뭐 한강 같은 데 가가지고 그렇죠. 편의점에서 음식 사서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호재도 같이 겹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다면 주가 추이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꾸준하게 오르네요. 상당히 좋은 단기적으로. 자리에서 네. 나왔어요. 근데 오르려고 하면은 조금씩 이제 윗꼬리도 생기고 대신 아랫꼬리도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배열된 이후에 네. 21선을 안 깨고 계속적으로 좀 약간 지지하는 듯한 느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 거래일 날 이제 목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굉장히 윗꼬리를 길게 네. 달아서 아쉬움이 컸었는데 어제 이제 만회를 목요일 날 해주네요. 네.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전고점에서 계속 걸리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네. 가격적으로 한 10만 7천 원 정도가 계속 걸리는 자리였었는데 어제 돌파를 해서 11만 원을 딱 넘는 흐름. 상당히 가격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가 굉장히 궁금한데 우선 한 두 달, 이 차트만 봤을 때 두 달 이상을 좀 횡보하는 네, 모습이었는데 맞습니다. 딱 그 신호가 나온 다음에 돌파를 해줬단 말이죠.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저 화살표 있는 날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7일이고요. 네, 3월. 요 날이고요. 네. 이제
일주일 책임에 들어갔다가 살짝 좀 조정받을 때 빠졌고 이제 다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당일 체결도 148 기록했고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강도 들어갔고 한 달 체결강도 꽉 찼네요. 네. 세 달 체결강도 네. 같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좀 탄탄한 어떤 그 받쳐주는 수급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약간 흔들림이 있어도 계속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야금야금 좀 올라가는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계속 우상향으로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차트와 체결 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BGF 리테일의 수급을 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한 2주가량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게 메이저 수급 주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자체도 굉장히 고르게 잘 올라가고 있고 석 달, 한 달, 5일 그리고 당일까지도 현재 100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종목도 저희 예시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농심. 네. 농심. 네. 네. 일단 조금 이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 네. 농심 같은 경우는 사실 삼양라면 농심 살래, 삼양라면 살래, 삼성전자 살래, 하이닉스 살래 사실 그런 느낌도 있었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주가 수익률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농심 네. 주주분들이 굉장히 좀 약간 속상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좀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농심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네. 일단 요거 먼저 좀 볼까요? 지금 네. 현재 우리나라 라면 판매 순인데 우리 은별앵커께서는 뭘 드시나요? 저는 지금 불닭볶음면이 혹시 있나요? 불닭볶음면 6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네. 어제 너구리 먹었습니다. 어제 너구리 1등은 신라면, 네. 진라면 요건 제가 봤을 때 식당에서도 많이 팔리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짜파게티가 3위. 요건 이제 뭐 약간 참고 삼아 좀 보내드린 거고요. 이제 농심 쪽에 최근에 그 내수랑 수출 추이인데 네. 수출이 요 이제 노란색이 수출이거든요. 아. 그 수출이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고 또 과자 같은 경우도 지금 농심이 전략이 뭐냐면 옛날에 인기가 좋았었는데 단종된 라면과 그 과자를 다시 내놓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나온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나오는 농심 라면이라든가 아니면 과자 같은 경우도 과거에 좀 유명했던 뭐 클레오파트라 뭐 포테이토 칩 저는 기억은 잘 안 나긴 합니다만은 다시 좀 내놓으면서 네. 좀 그 옛날 감성을 좀 약간 불러일으키고 레트로 있는 감성을 좀 네, 살려주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근데 좀 약간 요 불닭볶음면처럼 메가히트작이 좀 하나 좀 해외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약간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심 지금 우선 국내 가격 인상에다가 해외 점진적으로 조금씩입니다만 해외 매출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참 답답했어서요. 네. 네. 지금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또 나름대로 네. 농심치고는 이 정도면 정말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과거에 이제 삼양라면 막 많이 올라갈 때 굉장히 좀 아쉬움이 한 있었습니다만 9개월간은 조정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게 보면은 이렇게 뭐 30cm 자대고 그어놓은 것 같아요. 이제 이 빨랫줄입니다. 조정받을 네. 때 가격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만큼 좀 시장에서 큰 관심도 없고 특별한 호재나 특별한 네. 뭐 악재도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한번 올라가고 이때가 그 가격 인상 이야기 나왔을 네, 맞습니다. 때인가요? 네. 그러고 나서 한번 일주일 정도 또 횡보하고 횡보하다가, 다시 2단 네.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는 어떻게 신호 줬을까요? 네. 네. 17일 날 신호가 나왔고요. 지금 당일, 일주일 다 100 웃돌고. 네, 지금 이제 이번 주 네. 화요일서부터 한 달 네. 체결 강도까지 100을 들어갔기 오. 때문에 농심 쪽도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일 5일 한 달 체결도 100 들어갔고 이제 60일은 제가 봤을 때 이 흐름이면 다음 주면 거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성상 뭐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가격 인상 이런 것도 맞물려서 시장에서 좀 약간 관심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가지 확인해 봤고요. 그럼 저희 빅샷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KTNG요. 네. 네. 뭐 남자분들은 굉장히 좀 약간 이 여자분들보다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뭐 담배를 끊니 뭐 피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자담배로 바꿨니 그러면서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당한 모멘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생길까요? 지금 네, 한번 공개해 보도록 주시죠. 할까요? 오. 일단 국내는 사실 뭐 네. 담배 인거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맞아요. 유지만 해도 괜찮은데 첫 번째 모멘텀은 이제 전자담배 부분에서 지금 필립 모리스 아이코스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1등을 했죠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리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에서 1등을 처음 한 거니까 뭐 탈환은 아니고 1등을 네. 이제 했다라고 이제 표현하면 될 것 같고 해외 쪽에서 중동 쪽의 수출이 2월달 대비 270%나 늘었어요.
와. 중동 쪽에 수출이 네. 중동 쪽 분들이 담배를 좀 많이 태우시나 봐요. 네. 에세 이런 게 좀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270% 여기 이제 상당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사업도 하는데 잘 모르시지만 수원에 스타필드 있잖아요. 네. 그것도 KTNG가 아, KTNG 거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KTNG 쪽에서는 부동산 사업을 좀 약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담배 쪽 수출 쪽으로 이제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중동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그렇다면 주가도 반응하고 있을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한 번 타이트하게 네. 좀 올랐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앵커님. 우리가 이제 네. 올라갈 때 그 기업이 상승을 하는구나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KTNG는 일단 고점까지는 그냥 회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적도 좋아지고 지금 해외 쪽에 수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하고 그다음에 요게 전 고점 한 12만 5천 원까지는 상승이 아니라 그냥 회복이다. 상승은 그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KTNG 특성상 이틀 연속 이렇게 오르기 힘들거든요. 네. 작은 음봉 하나나 두 개 정도 나올 나오는 때? 걸로 예상을 네.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유지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모르는 거니까 체결하는 건 일단 굉장히 완성이 됐습니다. 우선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그쪽에서 굉장히 지저분한 흐름이 좀 있었었는데 네. 거래도 많았고요. 네. 네. 체결강도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신호는 4일 전에 나왔습니다. 신호는 네. 4일 전에 나왔는데 여기 이제 차트 잠깐 보면은 네. 떨어지고 별 큰 느낌이 없었는데 여기서 그러네요. 이미 신호가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체결 강도가 굉장히 좋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4.7% 정도 올랐는데 체결은 285, 250, 네. 5일, 20일 모두 이제 100을 들어갔다.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TNG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모멘텀 대비 지금 밸류가 너무나도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동원산업 네. 들고 오셨고요. 뭐 대표적으로 너무 유명한 기업이라서요. 네. 필요 없죠 사실 참치입니다. 참치. 네, 참치인데 모멘텀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보통 영화나 만화 같은 거 보면 외국에서 참치캔 먹는 거 보면 이제 스타키스트라고 네. 많이 나와 이게 동원 거거든요. 아. 근데 동원이 샀는데 그 회사가 이제 어떤 가격적으로 담합을 하면서 네. 미국에서 한 10년 넘게 소송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벌금 물고 그냥 끝내기로 마무리를 했는데 벌금을 3,182억을 냈습니다. 많이도 냈죠.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 앵커님 악재보다도 더 네.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을 가장 더 그쵸.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10년 넘게 끌어오던 어떤 그 악재를 이제 3,182억 벌금을 내면서 끝냈다. 이게 이제 동원산업 입장에서 이제 알턴니가 빠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동원산업이 이제 현금이 많다 보니까 M&A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가의 위치도 매력적인지 한번 볼게요. 네. 네. 근데 계속해서 올랐는데요. 네. 좀 이쁘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샀다가 네. 수익이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상당히 좀 약간 걱정이 많이 되겠죠. 그쵸. 그러고 나서 네. 이 좀 약간 이 진폭이 네. 굉장히 좀 큰 편인데 계속 걸리는 자리입니다. 한번 이제 여기 고점이었고 걸렸고 이제 이번에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원산업이 뭐 특별한 있으면 없다라고 하면 좀 약간 중간에 흔들긴 합니다만은 이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상승할 흐름 것이다.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울너울하지만 그래도 좀 저점을 계속해서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은 네. 맞는데요.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체결 강도도 궁금해요. 네. 네. 일단 어제 말고 그 네. 하루 전이 더 체결강도 좋은데 거래량이 오. 별로 없기 때문에 네. 0.69%에서 328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네. 5일 20일, 60일 체결강도 모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60일 체결강도 계속 100 이상 들어갔다가 한번 빠지는 거죠. 다시 들어갔고 상당히 좋은 일단 거래량을 조금 더 실려주면 상당히 좋은 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재료도 있고 일단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빅샷 종목 두 종목까지 해서 우리에게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군들까지 알아봤습니다. 박근호의 빅샷은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처음 살펴볼 리포트는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어제 주가 급락에 따라서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골관절염 치료제에서 경쟁력 우위를 보이고 있어서 4월 말 장기 추적 임상 결과까지도 눈여겨보자는 의견입니다. 먼저 이 과거 인보사로 불렸던 TGC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현재 긍정적 임상 결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골관절염 환자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이 45세 이상 성인의 최소 19%가 이 무릎 골관절염을 앓고 있지만 현재 효과적인 치료제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11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이 후기 임상을 진행했지만 이 TGC만이 유일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TGC 세계 최초로 이 질병을 조절하는 골관절염 치료제로 신약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임상 3상 달성 목표인 통증 감소와 또 관절 기능 개선 부문에 있어서는 지표를 달성한 바 있고요. 이로 인해서 승인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 연골 재생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4월 말 이 장기 추적 임상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승인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오버행 물량과 또 개발비 조달 문제, 공매도 리스크가 남아있지만 이 TGC의 미래 가치는 5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장기 추적 결과 발표가 4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서 단기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음식료 산업 리포트입니다. 올해도 이 K푸드의 열풍 식지 않은 모습인데요. 주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3월 달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7.4%, 코스닥 시장에서는 4.1%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식료와 외식 업체들의 가격이 인상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할 경우에는 또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곡물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코코아 같은 경우는 코코아 버터 대체 유지 수요가 증가를 받으면서 급등세가 멈춘 상황이고요. 또 이 세계 최대 밀 수출국으로 꼽히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제과업체와 또 라면업체의 원가 부담이 상쇄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선호주로는 삼양식품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이 삼양식품은 해외 사업의 성장세와 또 실적 가시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의견 덧붙였고요. 차선호주로는 오리온을 제시했습니다. 가성비 제품으로 경쟁사 대비해서 출고 흐름이 양호한 데다 중국 법인 역시도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SMR과 대형 원전 부문에서 경쟁력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먼저 SMR은 이 시장 성장에 따라서 향후 5년간 60기를 수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SMR 시장 205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최대 54.3%에 달할 걸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이 미국 정부에서 205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를 3배로 늘리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 그리고 테라파워의 현재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또 2029년까지는 대형 원전 8기를 수주할 계획인데요. 이 가운데 체코 원전 2기와 국내 신규 원전 2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러우 전쟁 이후로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이 증대된 데다 또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한 점들이 부각되고 있고요. 또 이 데이터 센터가 증가를 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형 원전 역시도 확대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영과 관계없이 주기기에 관련한 부품을 수주하고 또 시공했다는 점이 현재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가스터빈 부문에서는 향후 5년간 7조 원 이상의 수주를 목표하면서 사업을 가속화해 나갈 전망인데요. 현재 이 H급의 가스터빈 국내 최초로 개발한 데다 세계에서는 5번째로 개발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이 가스터빈의 수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6년 말에는 해외 시장 진출 역시도 계획 중입니다. 목표 주가 34,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리포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간외에서 7%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관련한 코멘트들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주식
13%에 달하는 3.6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목적은 설비 확장과 투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외 방산과 또 해외 조선업 또 무인기용 엔진 개발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고요. 하지만 이렇게 좀 투자 심리에 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방산 전반의 밸류에이션 상승과 시장 이익 추정치가 상향된 점 그리고 자회사 지분의 급등은 긍정적이라는 의견입니다. 또 이 구체적인 지분 대상과 또 예상 효과 정보가 공개돼야지만이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돼야만 또 회사 이익 개선에 대한 가시성과 밸류에이션 상향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방산 전반의 밸류 상승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는 72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하지만 이 지분 투자 관련한 정보가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보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서영훈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좀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연준에서 연내 이외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로 인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했습니다만 시장이 상승의 연속성을 좀 보이지는 못한 흐름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좀 강한 반등은 좀 어려운 구간에 좀 머물러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한국 증시가 오히려 좀 더 탄력적인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일 이제 장 마감 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방산 섹터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전망이 좀 긍정적이지만 최근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세를 이끌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을 만한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순환 교체가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외국인의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현물과 선물 시장 중심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좀 상승폭이 좀 적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종목은 여전히 좀 풍산 좀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돈 가격의 상승세가 고리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방산주들의 강한 상승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면 순환매적으로 동산에 대한 수급들이 좀 실릴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서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시장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켓 스탠바이 오늘도 이민 전문가 신일섭위원 고은별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참 오락가락 장 참 힘듭니다. 이게 사람 지치게 만들죠. 이게 텐션이라는 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중엔 적응이 되는 건데 지금은 하루 걸러 오르내림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 텐션이 계속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지치고 힘들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판단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더 객관성이 좀 떨어지거나 좀 좋지 않은 판단 내기가 쉬워지는 거죠. 멘탈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요즘 시장이 참 그런 부분들이 좀 크지 않나. 순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이렇게 투자 판단에 좀 잘못 내리는 경우도 좀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수록 냉정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근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 오늘 두 분 또 어떤 탑3를 뽑아오셨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 HLB 소식입니다. HLB가 이제 오늘 오전이죠.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에 또 FDA 승인 불발이 좀
좀 나면서 상당히 좀 어두운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HLB가 시가총액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이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좀 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바이오 섹터가 살아나야 코스닥이 좀 살아나는데 HLB의 이 간암 신약에 대한 보안사항 요구사항이 또다시 나왔다라는 건 앞으로 HLB 외에 HLB 계열사들도 좀 오늘 오전 중에는 좀 주가가 많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현대차 소식입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양산한 현대차가 주주총회 정관에 수소 사업을 추가하면서 본격적인 수소 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현대차는 글로벌 수소 경제에서도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현대차의 수소 트럭은 유럽 13개국에 운영 중이며 국내에서도 수소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공공 모빌리티 분야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인 일본의 도요타와의 수소 동맹도 강화하면서 양사가 협력해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고 수소 분야는 전기차 분야와는 다르게 도전 과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젯밤에 나온 뉴스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소식인데요. 이르면 올 7월부터 중국 관광객이 비자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한중 양국 간의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인이 국내 관광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으며 K-팝, 게임, 드라마 등 콘텐츠는 물론 면세,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호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는 가장 먼저 HLB의 FDA 승인 불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전반적인 투심 좀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함께 현대차가 최근 일본과 수소 관계 협력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정관에 추가했다라는 소식 두 번째로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 의원님께서는 탑3 어떻게 선정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인테크 소식입니다. 나인테크는 맥신 활용 기대감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2차원 나노신 소재 맥신을 활용하여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다양한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맥신은 금속층과 탄소층이 교대로 쌓인 2차원 나노물질이고요. 높은 전기 전도성과 우수한 전자파 차폐 능력, 그리고 말단에 있는 수산화기나 금속 화합물과 산소로 인한 친수성 이것 때문에 이제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지금 급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시노펙스입니다. 시노펙스는 글로벌 혈액투석 시장 진출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모로코 의료기기 전문기업 프리메딕과 혈액 여과기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12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글로벌 혈액투석 시장에 첫 진입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60년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인공시장기용 혈액 여과기 수출국에 등극했다는 의미도 있고요. 프리메딕의 1차 계약 기간 동안 3년 동안 1차 계약 기간이 3년 동안 32억 원 규모의 인공신장기용 혈액 여과기 공급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SK 스퀘어 소식입니다. 11번가 부활 날갯짓 소식의 강세입니다. 저도 네이버 쇼핑과 비마트, 쿠팡을 이용한 뒤로는 11번가에 거의 접속을 하지 않았는데요. SK 스퀘어 자회사 11번가 오픈마켓이 11번가가 오픈마켓 부분 12개월 연속 영업이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하는 거를 봤더니 매일 단 10분간 초특가에 판매하는 10분 러시 서비스를 지난해 9월 신설한 이후에 계속해서 초특가 시리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60분 러시, 그다음에 원데이 빅딜 이런 초특가 쇼핑 코너를 순차적으로 지금 런칭하고 있는데 이런 효과가 톡톡 지금 나와서 12개월 연속 영업이 흑자를 기록해서 SK 스퀘어의 주가에 아주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신일섭 위원 SK 스퀘어까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55분 현재 기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효과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요. 잠시 후에 곰베랭크가 자세히 말씀을 하시겠지만 일단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좀 몇 가지 종목, 한두 가지 종목만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동시효과 상황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29.36% 이렇게 지금 현재 일단 나옵니다. 동시효과 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HLB죠. HLB도 하나만 더 좀 살펴보고
보겠습니다. HLB도 지금 역시 이건 좀 하한가입니다. 이렇게 동시효과 상황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기대가 좀 있었고 그 기대치가 못 미쳤을 경우 이게 상당히 좀 주가에 이렇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2차 보완 요청서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기각된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보완을 해달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보완을 해서 또 다시 제출을 하고 또 통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보시면서 지금 뭐 주가 상황은 상당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실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56분 30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동시효과 상황 전체적으로 좀 쭉 다 알아보겠습니다. 고은배 앵커. 네, 3월 21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한 3분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간밤 미증시는요,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위축되는 국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명확한 지금 방향성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이 또 이란에 대한 정유와 관련된 제재안을 또 꺼내들었다는 소식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금요일장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양시장 일제히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코스피가 0.35%가량 내리면서 2627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 갭을 내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714선까지 좀 하락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개별 악재 시총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 악재를 이야기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수 자체를 누를 걸로 보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동시효과 상황 보면요. 오늘도 반도체는 견조합니다. 엔비디아가 기술주의 약세 속에서도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미증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를 향해서 블랙의 울트라의 삼성전자가 들어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는 젠스랑 CEO의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전일에요. 5개월 만에 6만 전자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동안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1% 이상 상승하면서 6만 900원대에 출발 준비 중이고요. SK하이닉스도 2% 이상 강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그래도 버텨주니까요. 유가증권 시장 지수단은 코스닥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15%가량 상승으로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1%가량의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위축 국면으로 지금 출발 준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도 최근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500억 원가량의 자사주를 취득한다라는 소식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량 소각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만 바이오주 전반적인 투심 위축에 지금 개별주의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는 0.7%가량 빠질 것으로 보이고 완성차 기업들 전반적으로 보합권 출발이고요. 네이버가 오늘 힘내주네요. 1.2%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이고요. 21만 원 선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에 한화 그룹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 고심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가량 급락으로 지금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적인 의견 참 많습니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히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다라는 투자 의견은 제시가 됐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알테오젠부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일제 하락 출발 HLB가요. 하한가 부근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성 완화 장치 발효가 되면은 지수의 하락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두 번째 불발이기 때문에 실망감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3월 21일 장 시작이 좀 됐습니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동시효과 상황 한 5분쯤 됐었나요? 그때 말씀드린 데보다는 낙폭을 좀 많이 줄이면서 동시효과 고은배 앵커가 말씀하실 때 좀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3만 9천 원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으니까 한 11%대까지 낙폭을 일단은 줄이면서 일단 시작을 좀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시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또 이 힘겨루기가 시작이 되겠죠. 이제 긍정론과 부정론에 대한 일부분이 이제 어느 쪽으로 결판이 날지는 결국은 오늘 장 끝까지 가봐야 좀 될 것 같고 일단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빠르게 좀 줄였다라는 부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현재 지수 보죠. 오늘 코스피는 하락세 살짝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0.18%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2% 이렇게 플러스로 좀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율은 참 걱정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고 오늘 외국인들 일단 선물은 소폭 팔면서 시작을 했고 누적으로는 거의 2만 개 가까이 좀 플러스고 지금 수출액이 잠깐 나오죠. 1월부터 20일까지 4.5% 증가. 수출은 뭐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출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권배 앵커 전해 주십시오. 네, 금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 지금 지수상으로 보게 된다면요. 유가증권 시장은 하락 출발, 코스닥은 0.1% 상승 출발입니다만은 HLB가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효됐기 때문에 지수에 아직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VI가 풀리고 난 뒤에 지수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지는 그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현재 구간에 집계되는 건 유가증권 시장 약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일단 상승 출발합니다. 다르게 보면요, HLB를 제외하고는 일부 종목이 좀 견조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죠. 20일까지 수출은 4.5%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철강 부분의 수출이 지금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철강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네, 우선 반도체 관련 기업들 계속해서 오늘 흐름 좋습니다. 꾸준하게 이번 주 들어서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오늘까지도 1%에 가까운 상승력 그려주면서 6만 800원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증권가에서도요, 긍정적인 분석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젠슨항 엔비디아 CEO도 삼성전자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코멘트를 남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지금 블랙의 울트라에 삼성전자 제품이 탑재될지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4%가량 상승합니다. 21만 2,500원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3위부터 5위까지는 좀 부진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동시호가에서는 상승 출발 예상됐었는데 오늘은 조금 꺾이네요. 0.45%가량 하락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요 1%에 가까운 낙폭을 그릴 걸로 예상됐었는데 정규장에서 낙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0.19%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0.49%가량 내림세로 출발을 하면서 최근에 상승과 하락을 조금 반복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사주 매입과 소각 소식에도 불구하고 약보합권에서 출발이고요. 단기 추세 자체도 굉장히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아쉬운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0.3% 하락 출발, 네이버는 오늘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KB금융이 결국에는 10위로 올라섰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낙폭을 그리면서 10위권을 이탈한 모습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10%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대와 비교했을 때 낙폭이 그렇게 많이 깊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10% 이상의 하락으로 지금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우선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라는 글로벌 IB의 투자 의견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1.9%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철강 수출에 대한 부담감, 지금 철강 수출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일본 제철 매각 이슈로 인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은 매도 물량이 더 강합니다. HD 현대중공업 1.5%가량 빠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2%, 신한지주도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메리츠 금융지주도 하락하면서 오늘 금융주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한화오션이 오늘 4%가량 빠지면서 한화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조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카카오도 오늘 0.3%가량 상승하면서 인터넷 대표주들은 나란히 소폭입니다만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SK이노베이션 정유 가격 상승 소식 전해졌었죠.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정유 제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WTI 2%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은 0.1%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이 힘을 내줍니다. 1.2%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바이오주 투심 위축되긴 했습니다만 버텨주겠다라는 의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BM이 0.1% 상승, 에코프로 상승 시도하고 있습니다. HLB가 하한가까지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정규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4위까지 밀려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보세라dim에 대한 지금 병용요법에 대해서 다시금 좀 보완 요청서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선 또 실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현재 구간에 46,5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한가에서 지금 매도 물량이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0.25%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휴자리 오늘 힘내줍니다. 0.6% 상승이고요. 파마 리서치도 1% 이상 상승, 클래시스는 보합권이고요. 삼천당 제약과 리가켄바이오는 오히려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10위권까지 보게 됐을 때요. 바이오주들의 전반적인 투심 위축보다는 HLB 악재가 HLB만 좀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리노공업이 1.4% 상승, HPSP도 2%가량 상승하면서 반도체 전체적으로 훈풍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특히나 오늘 HPSP는요, 고객사들이 투자를 줄여서 실적이 부진할 수도 있다는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지금 시세를 내고 있고요. 보르노이도 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엔터주들 좋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3분기 중에 무비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국내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엔터주는 SM 3% 이상 강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제열페인트도 오랜만에 반등 시도합니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뒤에 주가도 하락했었는데 오늘 0.6% 상승, 펩트론도 1%가량 상승이고 게임주 중국 소비 관련된 기업들 좋습니다. 2.5%가량의 오늘 상승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됐을 때요. HLB의 악재로 좀 많은 분들이 바이오주의 투심이 좀 많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라고 좀 우려를 하셨을 텐데 그것보다는 시장이 그냥 단기 개별 악재로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개장 직후 풀이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곰별링크 수고하셨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 등 한화 그룹주들 중에서 대표주들 한 두 종목 보니까 둘 다 양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일단 시가 이상으로 좀 주가가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물론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현재 마이너스 12%니까 많이 떨어졌죠.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시면서 오늘 하여간 장중 내내 이 두 종목을 좀 계속해서 좀 워치를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제 시장 출발 상황 두 분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어떤 흐름을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양시장 좀 안타까운 흐름을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뭐 지수 자체가 그렇게 쉽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뭐 코스피에서는 하나 그룹주들이 폭락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좀 잡아주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역시 HLB 그룹주들까지 합치면 시총이 꽤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하한가까지 나왔는데 나머지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받아주면서 전체적으로 뭐 지수 자체를 막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결국에는 그 유상증자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주가가 많이 위쪽으로 정말 수직 상승으로 올라가 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 K증시에 너무나 많다라는 점이 너무 아쉽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좀 투자자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퍼포먼스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에는 주가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만 원대 언저리에서 지금 뭐 7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와중에 지금 이 자리, 그러니까 70만 원 자리에서, 그러니까 60만 원, 70만 원대 자리에서 유상증자 한다라는 건 회사한테는 정말 좋은 현상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도 올라갔고 올라간 김에 주주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유상증자를 하자라는 건데 결국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모멘텀을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정말 실망감이 많이 좀 일어날 것 같고요. HLB는 오늘 하한가 나와 있고 현재 호가창을 보니까는 매도창에서도
매도 물량만 많이 쌓여 있는 걸 보면 오늘은 하한가를 좀 풀리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엔 FDA 승인 때문에 많이 주가가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틀 전, 3일 전부터 주가가 좀 떨어질 때 역시나 또 시장은 먼저 알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좀 실망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HLB가 꼭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간암 신약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체 개발을 했던 게 바로 HLB이기 때문에 다음에 좀 FDA 승인을 좀 받는다면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역사적인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의 좀 하락폭은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시장을 지금 받쳐주고 있는 거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도 역시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가 잘 가니까 소재, 부품, 장비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근데 지금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전통 반도체 쪽하고 그다음에 고성능 반도체라고 하는 HBM 반도체 쪽을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요즘에 하이닉스보다 상승세가 좀 도드라지는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정고점을 넘어간 부분도 있지만 결국엔 레거시 반도체인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좀 상승이 되고 더군다나 어저께 밤에 나왔죠.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라는 건 반도체 실적의 풍향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자체는요. 회계 기준 자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다릅니다. 한 3개월 정도, 2-3개월 정도 빠른 회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게 나왔고 마이크론이 실적 가이던스라고 하죠. 앞으로의 우리는 반도체를 이렇게 팔겠다, 칩을 이렇게 팔겠다라는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물론 마이크론의 주가는 많이 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나 삼성전자의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은 양시장 다 음봉을 키고 있어서 조금 분위기는 좋지 않고요. 전체적인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오늘도 많기는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이 꺾이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러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버텨만 준다면 저는 반도체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장이 다음 레벨업을 좀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이 분명히 좀 그동안 작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그러니까 11월 뭐 정도 들어봐야 되겠죠. 길게 보면 한 서너 달, 한 넉 달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시장을 끌고 왔던 어느 흐름들의 변화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어제 오늘 좀 나타나고 있다. 뭔가 좀 그런 변화를 자극하는 촉매제들도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시장의 변화에서 이제 부상을 하는 그런 섹터. 지금 이제 이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업종이 좀 일단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그런 섹터고 업황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좀 뭔가 그 제품 가격 상승, 그다음에 수요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뒷받침도 되고 있다 보니까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패션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그런데 무게가 좀 더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신일수 의원님 출발 상황 말씀 들어보죠.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630.54, 마이너스 6.56포인트 빠집니다. 마이너스 0.25%고요. 코스닥은 719.65, 5.50포인트 빠집니다. 0.76% 마이너스, 0.82% 이렇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의 하락률에 비해 코스닥의 하락률이 더 셉니다. 요 사이 며칠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상승할 때는 코스피의 상승폭이 코스닥보다 우위에 있었고요. 이렇게 하락할 때도 하락률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때 많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 덜 빠진다는 얘기죠. 코스닥의 강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1개월 대비로 코스피는 마이너스 0.99 약보합 상태인데 코스닥은 1개월로 하면 마이너스 6.32%나 급락한 수치가 지금 나옵니다. 자, 3개월 대비로 이제 역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코스피가 3개월 대비로 플러스 7.60% 플러스, 코스닥은 플러스 5.96%입니다. 자, 드디어 역전됐죠. 3개월마저도. 결국에는 3개월 대비로도 이제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3개월 동안 벌어놓은 거를 거의 다 깎아먹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피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래일 수가 이제 10일 안쪽으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저 2,600을 깨고 밀려서 끝나면 또 지난달과 같은 흐름이 됩니다. 월중의 흐름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월중에 그런 한 번씩 그 저항권을 찌르는 것이 매물벽을 약화시킨다는 의미는 있으나 종가상으로 마무리를 짓고 끝나야 그 다음 달이 좋습니다.
이번에 지금 2632.52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끝나면 이동평균선 3개 밀집한 그 지역을 뚫고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했죠. 만약에 저 자리를 밀리고 끝나면 또 한 번 매물벽의 강함만 증명하고 끝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2630, 최소한 2620 이상으로 끝나야 저 구간을 종가상으로 돌파할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만 유독 버티는 것이 결국 오늘 사고를 쳤습니다. 사고를 쳤다긴 그런데 너무 차트가 다시 예뻐졌습니다. 한국 원달러 환율 차트가 다시 상승 N자를 만들면서 1,47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2024년 12월 27일 날 갔던 1,487.54 저기를 지금 도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받쳐주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안 빠지고 급등을 해버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지금 16분밖에 안 지났는데 2천억 원을 돌파했어요, 순매수가. 자, 이렇게 되면은 5천억 원 이상 가는 스피드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3월 17일 날 6,100억 원을 시작으로 4,400억 원, 3,000억 원, 어제 5,480억 원, 오늘도 대략 5,500억 원 정도 수준이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거의 2조가량을 쏟아부어서 순매수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게 알고리즘이 깨졌거든요.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가 받쳐줘도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치고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치고 올라가는 게 닭이 돼 버리고 거기서 낳는 계란이 외국인의 순매도로 전환이 되는 이 트리거가 반대로 작용하는 이런 작동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 차트가 안타깝게도 예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찜찜하다. 대신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저렇게 몰아쳐준다면은 그것을 상쇄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해서 1,480원으로 가는 그 흐름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렇게 길을 잘 튼 것이 만약에 또 전환이 돼버리면 또다시 코스피 차트는 6개월 전에 매물벽에 또 가로막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 환율 문제는 신년도 계속 지적을 합니다만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금도 1,460 거의 7원 근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참 달러가 계속 떨어지는 건데 우리만 이러고 있으니 이게 오히려 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코스피 0.3% 좀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까지 낙폭이 커졌네요. 자, 이제 9시 8분입니다. 섹터별 상황 살펴보죠. 권별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8분여가량이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섹터를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을까요?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시죠. 네, 오늘 투자자들은 역시나 HLB 그룹에 대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HLB의 간암 신약이 미국 FDA 승인에서 재차 불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 역시 기대감이 컸던 걸까요? 지금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소캠에 대해서도 오늘 상위 섹터로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마이크론이 차세대 AI 메모리 소캠 양산을 개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다시금 관련 섹터들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지금 검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3분기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중국 소비와 관련된 섹터군들은 그래도 훈풍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내내 오늘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시장을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금요일장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1,826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기관은 오늘 5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요. 1,100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시장에서 유입되면서 반도체 기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오늘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방향성은 긍정적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요 오늘 오랜만에 기관이 들어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정말 반대되는 투자자의 매매 패턴이 나왔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4거래일째 매도하다가 오늘 5거래일 만에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그 폭이 크지는 않고요. 방향성이 오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상승하는 업종이 현저하게 적네요. 전기전자가 0.57%가량 오르고 있고요. 의약품이 오늘 0.6%가량 상승합니다. 오늘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하락 출발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세를 그래도 내주고 있습니다. 의약품 좀 견인하고 있고요. 철강, 금속, 운수 장비가 오늘 강한 하락 나오고 있고 보험과 화학 역시나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 역시나 부진한 업종이 더 많습니다. 특히나 제약 업종이 오늘 4% 이상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운송 장비와 제조도 1% 이상 빠지고 있는 반면에 인터넷, 출판, 매체, 복제 그리고 방송 서비스가 1% 이상 상승합니다. 다만 출판, 매체, 복제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 테마주가 대거 포진되어 있는 만큼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태영건설이 오늘 2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주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해제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좀 시세를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6%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나 감사 보고서 제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코오롱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이번 주 들어서 고른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 신규 새내기주 신플랫폼이 공모가 대비 50%가량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22,500원대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게 DHX 컴퍼니 그리고 KD 있고요. 캐리도 오늘 가격 제한폭 부근까지 올라갔는데 전부 다 회계 관리와 관련돼서 투자 주의 환기 종목 지정 해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저희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감사 보고서 제출 시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불확실성을 해소한 기업을 중심으로는 개별주를 중심으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까지 확인해 봤고요. 전문가들은 오늘 특징주 어떤 걸 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특징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전문가님 어떤 게 보입니까? 네, 오늘 일단 반도체는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외에 이제 가는 종목들이 역시나 중국 무비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가고 있습니다. 여행이라든지 면세,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뭐 카지노까지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탄력이 좋은 거는 중국 관련해서는 SM을 보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역시나 SM에 관련돼서는 중국에 대한 퍼포먼스가 좀 많이 있죠. 계속 생각이 잘 안 났는데 그 카리나가 소속돼 있는 그 그룹이 어쨌든 중국 쪽에서 좀 인기가 많기 때문에요. 현재 같은 엔터주를 보시더라도 SM의 탄력이 가장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에서는 오늘 또 여전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이마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 쪽에서도 이마트가 제일 강하게 올려 붙이고 있는데요. 물론 홈플러스의 그런 파산 사태, 파산은 아닙니다만은 홈플러스의 조정 절차의 사태에 따라서 이마트가 반사이익을 받아서 좀 올라오다가 며칠간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마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음식료 가격들이 가격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농심이라든지 뭐 오뚜기, 삼양식품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고 또 스낵 쪽에서는 오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이런 이마트를 통해서 팔 수 있는 식음료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진행을 하면은 이마트도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객단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뭐 롯데나 현대백화점, 신세계를 제외하고 이마트가 가장 우리 소비권에서는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마트가 코스피 200에서는 가장 눈에 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수급 상황을 좀 잠깐 보자면요. 외국인이 어저께부터 오늘은 계속해서 코스피 부분에서는 1,000억 이상가량의 지금 동시간대에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외국인의 수급을 우리가 한꺼풀만 더 벗겨보자면요. 물론 오늘은 좀 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저께의 수급만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 외국인이 4,000억 넘게 들어왔지만 삼성전자 쪽에 대해서만 수급을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전체 시장에 대해서 지금 거래 대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위쪽으로 좀 달려야 되는 자동차인데 연료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 자체는 상승 추세로 꺾어서 보내주고 자리 자체도 상승 추세의 초입에 딱 지금 올라와 있긴 한데 연료가 부족하다는 거죠. 돈의 힘이 부족하다는 건데 이럴 때 삼성전자 쪽으로 좀 몰려간다면 물론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즐거운 재밌는 시장의 장세가
포진이 되겠지만 결국엔 삼성전자만 가는 그러니까 수급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만 돈이 몰리는 약간은 또 다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좀 따분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가장 봐야 되는 포인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반등 가능성 그러니까 제 말은 낙폭이 많이 축소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HLB도 방금 하한가가 좀 풀리긴 했는데요. HLB가 어떻게 좀 반등을 해줘서 코스닥 시장을 좀 이끌어 주느냐 요 두 가지만 좀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뭐 이게 지연된 거지, 연기된 거지 본질적으로는 아직은 소위 말해서 아웃된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저희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신일섭 위원님도 한 3분 정도 시간 되네요. 우리 특징주 한번 살펴보시죠. 예, 특징주 보기 전에 잠깐 전에 수급을 말했던 2천억 원 돌파로 빠른 속도라고 했는데 그 말하는 사이에 600억 원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영향을 크게 미쳐서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오르고 내리게 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흐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하여 반대로 외국인의 순매도 전환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 작동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닭이랑 계란의 순서가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거를 제가 우려한 거예요.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서 전환해서 상당히 많은 폭이 들어온 건 좋았는데 이게 원달러 환율의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니까 반대로 지금 달러 가치의 급등이 외국인 순매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 작동이 나올까 봐 굉장히 찜찜한 지금 상황입니다. 자,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오르지만 SK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오르고 있죠. 어제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왔고 삼성전자는 또 젠슨왕이 사인을 해줬지만 그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과를 시켜달라고요. 제발. 그렇죠? 거기 웨이퍼에 사인하면 뭐합니까? 칩에 사인하면 뭐예요? 전 시장에만 걸어놓는 것이죠. 자, SK하이닉스 21만 원 돌파했고 삼성전자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6만 원에서 구조대 기다리시던 분들 드디어 구조대 도착했어요. 그나마 다행이고 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그 딸린 그 식구들을 보겠습니다. 식구라고 하기는 식구랑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는 ASML처럼 독보적인 슈퍼 의뢰 지위를 가진 장비 업체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갑을 관계가 확실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하나의 줄을 대지 않고 여러 군데 줄을 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건 네덜란드 ASML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줄을 서시오 하는 게 그게 바로 슈퍼을이죠. 원래는 갑이 을 보고 줄을 서시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뚜렷이 라인이 항상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 SK하이닉스의 라인은 누굽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라인은 누굽니까? 원익 IPS. 왜 두 개로 못해요? 아까 말한 그 구조 때문에. 원익 IPS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둘 다 줄을 대면 지금 갑을 관계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원익 IPS한테. 너네 원익 IPS 우리한테만 줄 대는 줄 알았더니 옆에 하이닉스도 가 있어? 그럼 우리도 잘라버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SK하이닉스랑 주성 엔지니어링은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삼성전자, 원익 IPS는 역사적 신고가는커녕 겨우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요거를 아시면서 SK하이닉스와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더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그 가운데서도 소부장, 밸류체인 아래에 있는 기업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민 전문가님. 네,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수급의 색깔까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외국인은 현재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갈 정도의 돈을 쓰고 있지는 않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반도체 쪽으로만 돈이 몰리고 있으니까 그 점만 좀 참고하셔서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시장이 올라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심을 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3전 SK하이닉스 대장님들의 행차가 시작되었다. 3전은 6만 원 돌파, SK하이닉스는 20만 원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이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대장의 줄을 쓰느냐가 우리나라 소부장들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소부장의 슈퍼을이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 갑의 줄을 어떤 자가 더 높은 슈퍼갑의 줄을 쓰는지 그냥 결론만 말하면 SK하이닉스의 줄을 선 소부장의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 상황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또 투자 포인트 함께 잡아주세요. 오늘 알테오젠 갖고 와봤고요. 투자 포인트 몇 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최근 이슈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할로자임과 머크의 특허 관련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또 이 부분을 해소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이 나오면서 일단은 그 부분을 좀 불식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 규모가 1조 9천억이었고 파이프라인 3개를 애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650억 정도를 받았는데 사실은 어제 그 키투르다 알테오젠 SC제형의 임상 최종 결과에 대한 초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맥 주사보다 비열등성을 모든 데이터에서 이제 충족하면서 임상을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이제 주가는 좀 하락하는 세론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키투르다 SC는 올해 런칭이 예정되어 있고요. 알테오젠이 보유한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플랫폼 기술을 12개 이상의 지금 애로가 대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알테오젠이 그동안은 실적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실제로 내년에는 수천억의 현금 흐름을 기술료라든지 마일스톤을 받으면서 현금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26년 바라보는 영업이익 기준이 한 3,6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또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인 HLB의 리보세라닙이 이제 또 CMC 이슈로 승인이 불발되면서 바이오센트에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최근 어제 이제 급락이 있었고 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오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2026년도에 매출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좀 보면 최근 급등 이후에 그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또 이제 초록 발표와 관련된 이제 세럼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제 이제 마무리가 거의 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조금 돌려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점 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저점 확인이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45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0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은 제약바이오 관련주죠. 알테오젠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24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탄핵안에 대해서 인용이나 기각을 내릴 전망인데 이런 이슈가 시장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엄청난 격동의 한 주를 보내게 될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미리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헌법재판소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결정을 내릴지 이것부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인용이냐 기각에 대해서 3번 정도 이제 그 결정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당시였는데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결정문이 뭐 찾아보시면 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시면 이제 그걸 갖다 복귀하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제 결국은 기각을 했지만 그때 기각을 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고 놀랐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국회에서 사실은 뭐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뭐 싫어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국회에서 다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그때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과연 탄핵이 이루어졌지만은 헌재에서 이걸 갖고 뭐 이렇게 당연히 기각이나 뭐 각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이 당시에 이제 결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당시 헌재에서 의외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제 헌재나 모든 재판들은 형식적으로 이 피고인이 뭐 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사자가 어떤 법률을 갖다가 위배했는지 헌법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지 일반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나 의도를 갖고 이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결정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선거법 위반, 어떤 선거법 위반했냐? 당시에 이제 그 지방선거랑 이제 그 총선이 임박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여당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몇 번 이제 발언을 했어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사실 사문화 됐지만 대통령은 이제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지 않으니까 선관위에서 경고를 내렸어요. 경고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니까 이걸 헌재에서 되게 중요해 봤습니다. 선관위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조를 이어갔다는 것은 위법행위다라고 분명하게 적시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나 대통령 힘드니까 나 신임 투표하자. 내가 신임 투표에서 내가 탈락하면 대통령 안 하겠다. 이 발언도 상당히 위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대통령이 뭐 좀 되게 열받았나 보다, 좀 마음이 안 좋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헌재에서는 이거는 형식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안을 노무현 대통령이 위법을 한 것이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결정문에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뭐 진짜 진정성 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헌재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때 만약에 6명의 재판관이 그 인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을 뿐인 거지 만약에 숫자가 도달했으면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이 됐을 것이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엄청난 이제 진영 간의 갈등이 있고 그래서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시위를 하고 있지만 헌재는 차분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만 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다음 주 어떻게 그 결론이 날지를 예측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중, 국민들이 인식하는 게 어떠냐와 또 헌법재판소의 인식과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그렇죠. 지적을 해주신 거죠. 과거의 사례를 비로소 좀 비춰서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러한 법의 규정을 제대로 따지는 게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을 위반했는지 그게 결국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계엄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계엄을 선포하려면 반드시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심의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계엄법에도 보면 아무나 이제 국무회의에서 우리 계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어떤 장관이 거기다 건의를 한다고 해서 유효하지 않고 반드시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 이제 참석하지 않았죠.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고 국방부 장관이 이제 건의를 했다는 부분은 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 자체가 열렸었느냐라는 어떤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면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는 흥결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수차례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무 기획재정부 장관에도 여기도 이제 거기서 동일하게 질문하니까 최상무 장관 역시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이제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이제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중요하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나는 이거 국무회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헌재에서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야 대통령이 있었고 장관들이 여럿이 모였으면 다 국무회의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헌재가 봤을 때 그것이 법이 정하는 국무회의의 요건에 조건에 충족하느냐라고 입장에서 보면은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국무회의가 아닌데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사실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국무회의를 여부를 떠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포고령인데요. 윤 대통령이 당시 포고령을 보면은 포고령 1호에 보면은 일체 정치 국회의원을 보면 일체 정치를 갖다 금지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우리나라 이제 그 헌법에는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만약에 참석을 해서 계엄을 갖다 해제를 요구하면 정부는 즉각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걸 인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그 300명이니까 절반 이상 150명이 넘어서 계엄을 해제 요구하면 즉각적으로 계엄이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국회의사당을 주위로 많은 군인들이 무장 권력이 이제 그 경비가 이제 투입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뭐 그 인원을 갖다 빼야 하냐 인원이 누구냐라는 것도 논란이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표결을 갖다가 대통령이 보장했느냐. 근데 포고를 보면 보장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분명하게 윤 대통령이 이제 헌법과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른 것들 무슨 뭐 그 홍장원 그 실장이 뭐 어디에 있었느냐, 전화를 제대로 받았느냐, 메모지가 뭐 흘렸었느냐, 누가 다시 가피를 했느냐 이런 것은 미미한 이슈이지 사실은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그 계엄 자체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그 헌법이나 계엄법의 위법이다라는 부분이고 그렇죠. 예. 포고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주로 군사 정권이나 아니면 독재 정권에서 그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명령 같은 건데 그런 부분도 탄핵 인용에 대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렇죠. 그 주장이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처음 국무회의에 대해서 간과하시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뭐 권한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라고 해서 야 우리 뭐 마음도 안 되게 계엄하자 우리 마음만 전쟁하자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국무회의 여러 가지 안건과 의견을 다 모은 다음에 그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런 국무회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헌재나 이제 그 야당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국무회의라면은 국무회의에 필요한 회의록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그래 이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이제 헌재 이제 그 출석해서 그 질문이 나왔으니까 회의록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 그 당시 회의가 없었고 국무회의가 흥결이 있었다는 것은 다각도로 이제 확인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이 이번 헌재에서 그 중요하게 볼 핵심 쟁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음 주 격동의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기각이 될 것인지 이제 인용이 될 것인지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 특히 주식 시장을 바라본 투자자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시나리오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각이 되면은 주식 시장과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각이 되면 대통령이 이제 원래 자리에 복귀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내심적인 이제 불안 요소는 또다시 뭐 국방부 장관이 지금 없긴 하지만 다른 식으로 이제 계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단 1%, 단 0.1%의 가능성이라도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불안 요소가 됩니다. 그때 12.3 사태를 보면은 그 다음날 그 밤에 이제 그 계엄 사태가 열렸고 12월 4일날 주식시장 열릴 것이냐 말릴 것이냐 알 것이냐 되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뭐 그 새벽에 다 일단락이 돼서 주식시장 열리긴 했지만
주식시장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에 큰 충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S&P를 비롯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해서 대통령이 이제 원래 자리로 이제 복귀한다면 이건 또 다른 어떤 게 혼란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일단은 이제 그 계엄에 대한 문제는 없어지죠. 대신 인용이 되면은 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접어드니까 이에 따라서 또 다른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통상에 그 대선을 갖다 치러본 몇 번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12월 3일 날 그때 이제 화요일 날 밤이었고 그 주부터 쭉 시작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조기 대선을 갖다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선이 이제 5월 말이나 6월 달 열린다 할지라도 동일한 어떤 대선의 어떤 후유증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각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혼란은 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지금 대통령 탄핵 선고 이 기일이 발표가 되는 게 점차적으로 늦어지는 게 정치적인 리스크 해소가 지연된다. 그 해소가 되는 부분이 지연된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좀 보셔야 되고 양 시나리오별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뭐 이런 사태가 있다 보니까 빨리 해결해야 할 일들이 해결이 안 돼서 좀 답답하신 부분이 국민 여러분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 한 70%가 추경을 원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추경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의 어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뭐 우리가 다 실물 경기에서 너무나도 많은 이제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자금 순환도 안 좋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이제 수요를 만들어서 시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돌리겠다는 의도인데 문제는 추경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엄에 대해서 오늘 탄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중요한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나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 그 유죄는 이제 사실은 만약에 대법원이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대법원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 26일 날 이재명 대표가 2심이 선고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한쪽에서는 탄핵 인용이 된다면 탄핵 인용으로 이제 그 다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많이 복귀한다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을 할 텐데 카운터 파트너인 이제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만약에 또 한 번 대법원은 확정 판결 아니지만 2심에서 만약에 1심과 마찬가지로 그 선거법을 갖다가 박탈되는 판결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혼란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와중에서 바로 다음 주에 그 추경을 논의하면서 확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도 이제 동시에 바라보시는 게 좋겠고 결국 막 이재명 대표가 그 2심에서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다른 분이나 다른 차원에서 이제 추경을 논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동시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좀 말씀해 주시니까 이 이슈도 하나만 마무리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 발의 논쟁, 이게 좀 시끌시끌한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게 대응의 영역은 아니지만요. 예. 형식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는 형식적인 법 위반과 헌법 위반만을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형식적으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만약 탄핵 소추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심의 어떤 이반, 거기 지지율 하락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실 거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는 이제 탄핵에 사유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복귀가 된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어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탄핵 소추를 또 한 번 할 것인가라는 것은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탄핵을 하게 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갖다 임명하지 않느냐 금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총리가 다음 주에 다시 바로 복귀한다면 그 모든 어떤 그 쟁점의 권한은 한덕수 총리에게 갑니다. 그렇다면 굳이 또 최상목 권한대행을 갖다가 탄핵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성과 시간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실현되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치적 리스크 다음 주 후반 우리 증시의 변동성 유입될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조정받고 있는데 코스닥이 오늘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HLB 그룹주의 영향이고 일부 한가에서 벗어나면서 낙폭을 좀 회복 중이긴 한데 이후 마켓나우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과 산업 섹터의 영향들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